인간의 뼈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로운 게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옷장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보통 뼈는 여러 층의 세포와 조직 아래에 숨겨져 있는데 조밀하고 단단하며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뼈는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방과 미네랄을 저장해주죠. 혈구가 생산되고요. 대부분의 뼈 조직들은 단단하지도 않아요. 뼈를 통과하는 여행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우선 여러 층의 다양한 조직을 먼저 통과해야 해요. 먼저 가장 큰 장기인 피부를 비집고 들어가야 해요. 조심해요. 이곳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모낭, 땀샘, 신경말단, 그리고 혈관이 있는 미로예요. 피부 바로 밑에 지방층이 있는데 이것의 주 목적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층에는 각각 지방 한 방울씩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봉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곳에서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나면 근육 안에 도달해요. 근육의 세포는 섬유질이 많고 길어서 언제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몸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죠. 세포는 뭉쳐져서 형성되기에 이 조직층을 통해 이동하는 게 어려운데 바로 이것이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무 밴드 한 다발을 갖고 스트레칭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힘들죠? 근육 조직이 이렇게 튼튼해요.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르니 가늘고 촘촘한 막이 보이네요. 뼈의 바깥쪽 표면이에요. 2층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된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혈관들도 보이네요. 작고 수직인 가지들이 뼈 세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뼈 속 깊이 뻗어 있어요. 이 가지들이 아주 작은 관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표면층 내부는 줄기세포로 채워져 있어요. 어릴 때 가장 바빴다가 성장하면서 덜 활동적이게 되죠. 하지만 뼈가 손상이 되면 다시 치유를 활발히 수행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뼈는 멀쩡하네요. 하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근처 혈관들이 피를 흘리며 상처 주위에 두꺼운 덩어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약 이틀이면 그 부위가 수많은 뼈를 생성하는 세포들로 둘러싸이게 될 거예요. 이 세포들은 변화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되어 골절된 뼈 양끝 사이에 새로운 뼈를 만들 거예요. 어쨌든 이제 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부드럽고 단단한 바깥층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할 때네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치밀뼈라고도 불리죠. 이런 종류의 뼈는 보통 몸의 연조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엑스레이가 뼈를 거의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예요. 이 부분이 전체 골량의 80%를 차지해요. 치밀뼈를 지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미세한 기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원통 안에는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뼈의 신경섬유와 혈관이 들어있는 중심관이 있어요. 원통은 뼈를 따라서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줘요. 일단 이 아주 단단한 층을 통과하면 주변의 풍경이 확 바뀌어요. 해면골에 이르렀어요. 이름 그대로 이것은 작은 바늘로 이루어진 해면이나 벌집 같아 보여요. 이 뼈 조직은 치밀뼈보다 밀도가 훨씬 낮고 유연하며 또한 훨씬 가벼워요. 해면 조직은 여러분이 탐험하고 있는 뼈의 끝부분 가까이에만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이 긴 뼈 중 하나에 있다는 건데 이 뼈의 구조는 다른 것들과는 약간 달라요. 중간에는 터널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물질로 채워진 구멍을 둘러싸고 있는 치밀뼈로 되어 있어요. 이걸 황골수라 하는데 지방이 풍부하죠. 하지만 해면골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이건 주로 긴 뼈 끝, 등골 안쪽, 관절 부근에서 발견돼요. 이 해면 같은 조직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긴 적골수로 가득 차 있는데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골격을 통해 더 멀리 여행하면서 여러분은 뼈가 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골, 폭보다 길이가 더 긴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허벅지 또는 위팔뼈 및 발가락과 손가락 뼈들이에요. 편평골, 얇고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이 뼈들은 층을 이룬 케이크 같아요. 평행으로 된 두 겹의 치밀뼈 사이에 낀 해면골이죠. 갈비뼈와 두개골에 있는 대부분의 뼈가 편평골이에요. 단골, 정육면체 같이 생겼고 주변 안이 스펀지 같은 얇은 층의 치밀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골은 여러분의 손목과 발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종자골, 이 뼈들은 힘줄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 목적은 힘줄을 관절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슬개골을 포함해서 발, 손, 무릎에 많이 있어요. 이 뼈는 미랄같이 생겨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불규칙골. 모양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주에도 들어맞질 않아요. 얼굴뼈의 대부분과 두개골의 일부분이죠. 성인 골격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뼈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거의 2배 되는 뼈를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자라면서 이 작은 뼈들은 서로 융합되어 성숙하면서 더 큰 뼈가 됩니다. 만약 한쪽 뼈가 부러지면 주변의 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뼈가 낫는 데는 보통 12주가 걸려요.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동전보다 수십 배 더 작아요. 이 뼈는 등골이라 불리고 중위에 위치해 있어요. 이 작은 뼈는 참깨 2개 정도의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은 10년마다 새로운 골격을 얻게 되는데 이는 매년 뼈의 미네랄 함량 10%가 재생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매년 100만에서 300만 보를 걷죠. 그래서 뼈는 회복력이 좋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가장 길고 단단한 뼈는 다리에 있어요.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이 뼈는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걸쳐 있어요. 여러분의 치아는 골격계의 일부지만 뼈로 쳐주지는 않아요. 몸 안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이 손과 발에 있어요. 몸에서 다른 뼈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뼈는 설골이에요. 혀 밑바닥에 있는 V자 모양의 뼈로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죠. 사람들 중 1%는 13번째 갈비뼈를 갖고 태어나요. 뼈는 하얀색이 아니에요. 겉은 다소 노랗거나 분홍색이고 속은 진한 빨간색이에요. 그건 내부와 주변의 혈관 때문이에요. 뼈가 골절되면 새로운 뼈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저절로 나아요. 깁스는 뼈가 곧게 치유되게 도울 뿐이에요. 사람들은 부러진 뼈를 다루는 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원전 16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골절된 뼈를 교정하고 천으로 붕대를 감았었어요. 뼈는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어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에게만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죠. 뼈는 30세의 최대 밀도에 도달해요. 인간을 포함해서 전 세계 동물 10%만이 척추동물인데, 즉 골격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골이라 불리는 특수 조직의 코팅은 뼈를 덮어 다른 조직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방지해줘요. 치아를 덮고 있는 에나멜은 뼈보다 더 단단해요. 그 밑에 있는 섬세한 조직과 신경을 보호해주죠.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은 사실 무릎이에요. 동일하게 큰 뼈 3개를 연결하려면 커야 하는데 이는 엉덩이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대퇴골, 슬개골, 그리고 정강이 뼈예요. 어떤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뼈들은 이빨 사이, 두개골 안쪽, 그리고 첫 번째 갈비뼈 사이에 있어요. 뼈는 칼슘과 인산염 같은 미네랄을 저장해요. 필요할 때 혈류로 방출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척골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뼈가 아니에요. 이건 팔꿈치 안쪽을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여길 부딪히면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죠. 신경이 관통하는 윗팔뼈를 상완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휴머러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 아닌데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저기 주황색 피부를 가진 건장한 친구를 보세요. 화성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셀프 태닝을 잘못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당근, 고구마, 피망, 토마토, 호박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가 그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런 식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주황색이 되죠. 그리고 건장한 그의 몸은 화성의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은 우리의 몸무게를 다르게 인식하고 화성에서 보스가 되고 싶다면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몸무게가 68kg이라면 화성에서는 25kg 이하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과식은 중력과 체중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성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낮에는 땡볕 아스팔트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엘사의 성보다 춥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녹는 점이 높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은 말 그대로 다 타버릴 거예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가장 뜨거운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에서의 삶이요? 태양의 사악한 쌍둥이 행성에서 사는 것과 비슷해요. 금성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466도입니다.
물에 끓는 점이나 금성의 극심한 더위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부분의 지구 생물종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극소수만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고 나머지는 봄 햇살을 받으며 아이스라떼를 마시기 위해 스타벅스로 달려가죠. 따라서 금성에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은 아마도 타티그레이드와 모든 음식에 핫소스를 뿌려 먹는 괴짜들일 거예요. 타티그레이드가 뭐냐고요? 타티그레이드는 작고 귀여운 애벌레 모양의 생물로 놀라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티그레이드는 끓는 물, 해구 깊은 곳, 빛이 없는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최근 안타깝게도 달에 추락한 우주선에 탑승한 과학 연구에 타티그레이드가 포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타티그레이드가 충격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로 변신해 금성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지구형 행성은 이제 끝났으니 가스 행성으로 넘어가요. 토성에서 온 이 친구를 보세요. 그는 팔이 아닌 갈퀴를 가지고 있고 일반 귀 대신 외이 덮개가 있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가스 거성의 온도는 영하 140도 정도로 헤어진 애인의 심장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원한다면 눈덩이나 얼음 결정체로 변할 수 있어요. 목성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다 표범으로 변신해 추위를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겠죠. 해왕성과 천왕성은 말할 것도 없죠. 해왕성과 천왕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는 얼음 거성이니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괴물 같은 존재들이요? 네, 존재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두 행성은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고맙지만 전 화성에서 고구마나 먹을게요. 베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호숫가를 따라 달리고 있어요. 만약 멈춘다면 그는 삶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기 1000마리가 물려고 해요. 하지만 베리가 모르는 사실은 결국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베리 멈춰요. 모기는 느려요. 시속 1.5km 조금 넘는 속도로 날죠. 그리고 베리는 영원히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의 무의미한 달리기를 한 후 베리는 멈춥니다. 베리는 땀을 흘리고 곤충들에게 매력적인 냄새를 발산해요. 작은 모기가 한 마리 그에게 날아가요. 귀 옆에서 윙윙거리며 땀에 젖은 모기에 앉아 물어요. 이 곤충은 주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입 기관으로 피부를 뚫어요. 모기는 이 바늘을 통해 피를 빨기 시작해요. 침이 베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 베리의 면역 체계가 이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기의 침을 적으로 인식하고 독특한 화학물질을 물린 곳으로 보냅니다. 이 물질과 침략자 사이의 싸움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붉어지고 붓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가려움이에요. 베리는 몇 시간 동안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몸을 긁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베리의 몸이 물린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모기는 베리의 피를 가득 채우고 날아가요. 모기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혈액 속의 단백질은 이 곤충들이 번식하기 위해 필요해요. 모기 알은 이 물질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네, 거의 모든 무는 모기는 암컷이에요. 수컷 모기는 식물과 꽃, 꿀을 선호해요. 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암컷 모기는 베리로부터 멀리 날아가요. 암컷 모기는 커다란 모기 기지가 있는 호숫가에 앉아요. 여기서 이 곤충들은 알을 낳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며 쉬어요. 수십만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배가 고파요. 암컷 모기는 베리의 땀 냄새를 가지고 오는데 이건 나머지 모기들에게도 매력적이에요. 지구에는 이런 모기들이 약 3,500종이 있어요. 이들 중 일부는 설탕, 향수 또는 탈취제의 냄새를 좋아하고 일부는 더러운 발냄새를 즐겨요. 모기에 대한 여러분의 매력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먹었나요? 좋아요. 이제 모기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희미한 달콤한 냄새를 느껴요. 마늘과 양파를 드셨나요? 모기들은 아마 여러분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기들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베리의 땀 냄새는 해안에 있는 모든 모기들에게 완벽해요.
모기들이 미쳐 날뛰면서 불쌍한 이 남자를 향해 날아와요. 만약 저녁이 되었을 때 물 근처를 걸어가고 있고 땀을 흘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혈액형이 O형이라면 모기에게 물릴 모든 가능성을 갖추었네요. 그리고 베리는 그 모든 기준을 충족해요. 첫 번째 모기들은 베리의 발에 착지해요. 베리를 물어뜯고 피를 펌프질하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쌀 반알 크기만한 피 한 방울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정말 적죠? 하지만 이런 물린 상처가 수십 개라면요? 안 좋아요. 베리가 손으로 모기를 쫓지만 곤충들은 계속 와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놓칠 리 없죠. 10, 20, 50, 100마리의 모기. 모기들이 베리의 다리를 덮어요.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해요. 베리는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피해를 줄이고 적을 쫓아내기 위해 베리의 면역 체계가 100% 작동해요. 하지만 베리의 신체 방어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베리의 몸은 더 안 좋아져요. 모기가 베리의 손과 몸에 달라붙은 젖은 티셔츠 위에 앉아요. 네, 모기들의 입은 얇은 천을 뚫을 수 있어요. 베리는 도망가려고 해요. 바위에 걸려 넘어져요. 어떤 곤충들은 잔치를 끝내고 친구들에게 공짜 음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날아가요. 호수 전역에서 모기들이 베리를 맛보려고 와요. 200마리의 모기가 그의 피를 마셔요. 3, 5, 7, 900. 그리고 이제는 1000마리의 모기가 그를 물었어요. 다 같이 피 한 잔을 퍼냈어요.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건 모기들이 계속해서 베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모기들이 1000번만 물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 무엇도 모기들을 막을 수 없어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에요. 베리는 가려움증을 무시하고 일어나서 호수 물가로 달려가요. 그러는 동안 벌써 10만 마리의 모기가 베리를 물었어요. 미안해 베리, 우리가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야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은 빠르게 될 거예요. 점점 물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모기가 베리의 얼굴 앞에서 날고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베리는 손을 흔들며 계속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고 있을 때 한 마리의 모기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날아들었을 때의 그 순간을 알죠? 겨우 한 마리인데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짜증나요. 그런데 지금 100만 마리의 모기가 이런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색소폰이 고음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색소폰 연주자시라면 죄송합니다. 베리가 늘려지고 있어요. 지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더 이상 물린 상처도 간지러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베리의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수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모기들은 이미 그에게서 피 3캔만한 양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건 심각해요. 베리는 열이 나고 의식이 흐릿해요. 면역 체계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베리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해요. 다음 발걸음을 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변은 불과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움직일 힘도 없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리는 그저 잔디 위에 앉아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베리는 큰 탄산음료수 한 병만큼의 피를 잃었는데 이건 아주 많은 양이에요. 이건 아마도 인간에게 가해진 가장 큰 규모의 모기 공격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나요. 개구리 한 마리가 근처에서 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터요. 수십 마리의 뛰는 동물들이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혀를 창처럼 날리면서 모기를 잡아요. 이것이 베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호수에 도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베리가 뛰어듭니다.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차갑고 신선한 물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물린 상처로 인한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베리는 개구리들이 모기를 먹는 동안 물속에서 기다려요. 남아있던 곤충들이 날아가요. 베리가 호수에서 기어 나와요. 개구리가 모기를 잡는 걸 보고 이 성가신 곤충들이 우리 행성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개구리는 이 작은 괴물들 덕분에 살아요. 그리고 개구리 외에도 모기를 먹고 사는 많은 다른 동물들이 있어요. 도마뱀, 거미, 박쥐, 새, 거북이. 목록은 엄청나요. 모기는 그들에게 끝없는 먹이 공급원이에요. 모기 한 쌍은 2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모기들은 빠르게 자라고 수명이 짧아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곤충들이 사라진다면 생태학적 재앙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동물종 전체가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베리를 구한 개구리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개구리가 없다면 파리 같은 다른 곤충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파리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들이 뒤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 모기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게 그냥 자연이에요. 베리는 가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베리의 온몸은 빨갛고 여기저기 다 부어 있어요. 베리는 몸을 긁기 시작하지만 이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모기의 침이 그의 몸에 남아있어서 면역 체계가 그것과 싸우는 한 베리는 이 가려움을 느낄 거예요. 다행히도 이런 느낌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많은 오일과 연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베리는 다른 뭔가에 정신을 쏟아서 산만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긁고 싶다는 충동이 사라질 거예요. 베리는 해로운 결말 없이 많은 모기에 물렸어도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물려도 어려움을 겪어요. 이건 그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작고 가려운 부은 곳들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심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베리의 경우 조금 붓지 않았나요? 제 말은 그 정도면 다행이죠? 네, 그만하길 다행이죠.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곤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베리는 달리기 전에 늘 이걸 뿌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다른 상황을 살펴봅시다. 만약 베리가 큰 개들에게 공격당한다면요? 농담이에요. 진정해요, 베리.